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고 한국의 코스피는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상승이 나왔죠. 특히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반대로 오늘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또 반등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8월달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0.70%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0.8%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죠. 자,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미국에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공개된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33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32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다우지수는 장 초반까지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반면 나스닥은 플러스 0.1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나스닥은 하락하고 다우는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경제지표도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다우지수가 어제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이 바로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제 다우지수만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지금도 미국의 야간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럽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오늘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워렌 버핏 아저씨가 가장 아끼는 주식이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1.46%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의 친구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어제 플러스 2.63%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민감주가 상승이 나왔어도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어제도 24만 명 이상이 집계되었으며 한국 역시 어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도 한국 역시 오늘 경기 민감주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2.65% 상승이 나왔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5.2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IDT는 장중에 16.63%나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무서웠습니다. 보시면은 1시 5분 전에 잠깐 올렸다가 바로 다 빼버리죠.
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지분을 거의 아시아나 항공이 대부분 들고 있으며 주식 발행수 역시 매우 적습니다. 즉 품절주 형식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순식간에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창만 보셔도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100주도 안 됩니다. 본인이 2천만 원만 들고 있어도 밑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특히 아시아나 IDT가 저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항공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낮고 주식 발행수가 적은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죠. 보시면은 아시아나 IDT와 똑같이 TUA홀딩스도 오늘 플러스 14.02%나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온 시간을 보시면은 아시아나 IDT가 올랐을 때랑 똑같은 시간입니다. 아시아나 IDT가 급등하자 TUA홀딩스도 똑같이 급등이 나왔고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대에 체결 내역을 보시면은 호가 공백도 존재하며 고작 몇 만주도 아닙니다. 그냥 1000주, 2000주, 3000주, 4000주를 던지는데 순식간에 호가가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1400원짜리 주식은 여러분 만주 해봤자 고작 1400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12시 53분에 상방 VI에 걸렸을 때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3만주 해봤자 한 4천만원 되네. 여기 또 3만주? 이거 다 해봤자 1억이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또 계산을 해보면은 총 얼마입니까? 예, 계산해보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고작 2억 갖다가 상방 VI에 걸렸고 가격이 점프가 얼마가 됐습니까? 1144원에서 1195원까지 점프. 소형주라서 그렇지 저 정도 돈이면은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한호가도 못 뚫을 돈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한 호가에 100억씩 걸려 있으니까 그냥 호텔 신라 한호가도 못 뚫을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VI 직전에 팔거나 아니면은 VI 수급이 들어왔을 때 바로 VI 구간에서 던지는 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도 어제 석유값이 갑자기 급등해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도 갔었잖아요.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렸고 중앙에너비스 다음 후발주자들 2등주와 3등주들은 그냥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똑같이 한국석유도 주식 유통수가 별로 안 돼서 순식간에 23% 급등이 나왔고 종가는 11%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7%대 급락, 위에서 잡으신 분들 벌써 마이너스 18%입니다. 특히 유가 관련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잠을 못 자겠죠. 왜냐? 우리는 다음 주에 추석인데 유가가 지금 더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이 나오고 있고 우리 추석 때 미국의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위로 치솟을지 급락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제유가 원자재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면은 지금 중앙에너비스 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잠을 못 자죠. 실제로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8월 20일 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잭슨홀 미팅이 열렸을 때도 연내에 테이퍼링을 추진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와 금값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소형주는 시간의 단일가로도 탈출이 불가능해요. 지금 5시가 약간 넘었는데 체결된 매수량을 보시면 4천주밖에 되질 않아요. 제가 만약에 1000만원어치 중앙에너비스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던지려고 해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상장 폐지가 될 뻔했던 에어부산 역시 오늘 13.99%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이 종목이 가장 심각합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에어부산은 고점 대비해서 14%가 빠졌어요. 자, 저는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석이 끝나면은 또 한번 확진자가 폭증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기사를 또 뿌리면서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빼버리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정말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9만원을 돌파하자마자 다시 한번 8만원대로 내려왔고 항상 백신 여건이다, 위드 코로나다 이런 뉴스 띄워놓고 잠깐 주가 올리고 다시 쑥 빼버리고 또 백신 접종률 뉴스 띄워놓고 잠깐 올려놓고 쑥 빼버리고 이게 너무너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서 항공과 여행 그리고 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뉴스를 잘 못 믿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달러를 체크해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달러는 118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도 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1177원이죠. 장중에 1180원을 돌파했고,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항공주의 아주 큰 악재입니다. 항공기를 리스했는데 항공기 리스 값을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항공주에게는 큰 악재죠. 거기다가 지금은 유가 역시 상승했기 때문에 항공주의 크나큰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늘 나온 여행주 관련 레포트를 보면은 황금빛 전망이죠. 백신 여건이 보급이 되고 또 그동안 여행을 못 간 사람들의 보복 소비가 이뤄지면서 최소 2, 3년 동안은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항공주와 여행주의 실적이죠. 무상 감자와 유상증자를 실시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거래가 정지되었었죠.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0월달로 넘어가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다가 2인 이상 집합금지를 했기 때문에 호텔 신라라던가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레저 여행 스포츠 관련주는 이번 분기에 분명히 적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적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도 하고 감자도 같이 때려버리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격리 면제가 되질 않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백신을 맞고도 격리 면제가 안 되는 국가가 36개국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20개로 줄일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한국에서는 격리 면제를 설사 시켜준다고 해도 상대방 국가에서 격리 면제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지금 여행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보셔도 백신을 맞고도 2주 이상 격리를 했으며 숙박비 역시 너무 만만치가 않죠. 격리기간 2주 동안 숙박비만 100만 원 넘게 들고 격리 면제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도 가면은 이틀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코다리 씻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는 국가도 있더군요. 특히 최근에 노랑풍선 여행사 관련주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이 주식은 정말 웃기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은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금융투자하고 사모하는 사모펀드 주가 잠깐 올려놓고 고점에서 다 빼버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주가가 상승하자마자 이렇게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한 명만 매도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명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했죠. 이 공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현재 노랑풍선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2%가량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는 설사 상승한다고 해도 저는 새우깡처럼 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추석 끝나고 언제든지 확진자가 폭증이 나오면서 거리두기를 또 조정을 할 수 있겠죠. 2명 이상 집합금지를 할 경우에는 호텔이라던가 카지노, 레저, 스포츠 관련주 전부 다 또 떡락이 나올 수 있고 유상증자라던가 무상감자, 전환사채 등이 주가가 상승하면 나옵니다. 자,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던 에코플라스틱 상한가 가자마자 어떤 공시가 나왔죠? 주가가 급등하자마자 회사에서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주주 배정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를 했죠.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대주주 매도도 같이 나와.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은 천하무적이죠. 지금은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밖에 공매도가 안 되지만 DIC도 보시면은 공매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공매도가 이렇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은 당연히 공매도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9만원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은 지금 정상화에 돌입됐다. 전 직원이 다시 한번 정상 근무에 돌입을 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요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뉴스라는 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산 백신을 개발을 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그래서 15만원짜리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저런 뉴스 때문에 36만원까지도 상승이 나왔어요. 9월 달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K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26만원에서 34만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어떤가요? 주가가 26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주가를 고점으로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공매도를 100억, 200억, 심지어 오늘은 700억 넘게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쌓이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좋은 뉴스는 다 사라지고 안 좋은 뉴스가 도배가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수급에 매우 부담이 된다. 이런 레포트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와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드는 백신은 한국 백신이 아닌 미국 백신의 원천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백신이 아니라는 뉴스도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 백신의 특허를 아이코사가 독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백신을 만들어도 해외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고 로열티도 아이코사 백스가 전부 가져간다. 이런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호예수 물량이 해체되는 악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 이렇게 황금빛 전망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을 시켰지만 고점에서 공매도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이제부터 악재 뉴스를 뿌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주가가 30% 이상이 빠졌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보호예수 물량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출하가 됐습니다. 보호예수는 분명히 추석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닌가요? 예, 그거는 SK 케미칼의 물량이고 오늘 같은 경우엔 기관 투자자의 6개월 의무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가 22만 주를 매도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너무 많이 유혹해요. 얘는 시작하자마자 2.68%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상승 전환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악재 뉴스로 하락하다가 노바백스에서 결합 백신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장중에 상승 전환이 났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외국계 창구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잠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 전환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넘어가면서 투매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스크린샷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후장에 넘어가면서 위에 호가에다가 10만 주에서 5만 주 가량의 물량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으로 밑으로 계속 눌러버리는데 위에다가 호가를 엄청나게 두껍게 쌓아놓고 계속 찍어 누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공매도를 쳐서 밑에 호가에다가 개인들이 상한하게 만들려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도 있고 본인들이 공매도를 여기다가 쳤기 때문에 거기 호가가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10만 주에서 5만 주가 계속 쌓여 있었고 이게 체결될 때마다 카운팅을 해보니까 체결 수량이 20만 주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매도 수량이 26만 주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눈치 깠어요. 위에 있던 10만 주하고 그 5만 주, 10만 주? 전부 다 이거 공매도 치려는 물량이었구나. 저는 최근에 개인 공매도, 대주 매수, 매도만 계속 해보고 있는데 오늘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치려면은 무조건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많아야 돼요. 내 공매도 물량을 누군가 사줘야 되고 밑에다가 누가 던져줘야지 내가 공매도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전혀 없으면은 내가 공매도를 상환할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공매도를 치려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호가 두껍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사줘야지 제가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죠. 그럼 공매도 자체를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장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게 이렇게 좋은 뉴스를 띄워놓고 주가도 장중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볼린저 하단에서 반등을 조금만 내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공매도를 좀 파악해 보려고 엑셀로 제가 하나하나 다 더해보면서 계산까지 다 해봤는데 수량이 어느 정도 딱 맞는 거 보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행이라던가 항공주가 제가 좀 두렵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 백신 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막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혹은 영국이라던가 혹은 유럽 측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고 격리 면제라던가 혹은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만 나오면은 순식간에 이런 항공여행주의 추세는 꺾일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행과 항공업종이 상승한 이유가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한 달간 연장을 시켜준다. 이런 뉴스 하나로 막 주가가 이렇게 급등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임상 1상을 지원한다는 지원 신청서를 냈다고. 장중에 주가가 무슨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냐. 저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찌라시다. 자, 오늘 보시면은 알테오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죠. 저 찌라시 자체가 별게 아닌데 그냥 이 종목이 공매도도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가지고 놀려고 별거 아닌 뉴스로 저렇게 올려놓은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오늘 증시에서 여러분 정말 개인분들을 잘 가지고 논 종목이 있었죠. 바로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은 원래 증시에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조선해양으로. 그럼 이번에 상장되는 현대중공업은 도대체 뭐가 다르지? 한번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상장되기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셨나요? 청약 막바지가 되니까 따상 가능성이 솔솔 나온다. 따상의 전주곡이다. 흥행 돌풍이다. 이러면서 개미를 꼬시는 뉴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청약이 끝나자마자 현대중공업 따상은 힘들다. 목표가 하향. 거기다가 주의 레포트가 계속 나오죠. 하루 전 레포트를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 폭탄 때문에 따상은커녕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을 점치는 레포트가 수두룩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국조선해양의 지주사 주식은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5일 동안 현대중공업이 상장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보통 여러분 카카오뱅크 때처럼 어떤 주식이 상장한다? 그럼 그 상장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이 상장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할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분명히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대형주니까 그렇게 하락은 크지 않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고 만약에 재수없게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을 할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은 무조건 급락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 개인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수량을 보시면 막 1000주, 2000주밖에 없습니다. 먼저 잡는 자가 임자였죠. 자, 저는 여러분 참고로 한 달 중에 단 한 번도 현대중공업을 언급하거나 한국조선해양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중공업을 얘기하면서 한국조선해양 빠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대주를 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량이 100주, 200주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먼저 잡는 자가 임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보셨나요? 현대중공업이 상장하자마자 시초가부터서 그냥 6%, 7%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이건 현대중공업 자체가 아침에 15%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10,000주, 20,000주 정도야 그냥 껌값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22만 주가 공매도가 쌓였죠.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공매도를 체크할 때 상장하려는데 공매도가 3,000주밖에 없네? 여긴 10,000주네? 와, 이거 한국조선해양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따상으로 마무리되면은 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 실제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매도가 많이 없으니까 분명히 오를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렇게 이벤트 당일날도 갑자기 대량으로 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심리전이 대박인 게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 전환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한국조선해양은 반등은커녕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이 나오더군요. 현대중공업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되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한국조선해양도 따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은 13만 5천원까지 오르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고작 플러스 0.45%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오늘 최고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이 현재 주가에서 플러스 22%가 올라와야지 본인 본전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첫날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던질 수가 있는데 일단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 투자자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호 예수 확약이 1.2%밖에 되질 않습니다. 349만 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물량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직은 되질 않습니다. 공매도에 잡혀있는 이 1000주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이라던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면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MSCI 지수 편입은 지난달에 끝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죠. 자, 카카오뱅크를 보세요. 분명히 현대중공업처럼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했고 그 다음날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MSCI 지수 편입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자마자 바로 급락.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난 고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느끼지만 대주 공매도가 진짜 짱이네요. 아니, 이 대형주가 어떻게 또 이렇게 10% 11%가 빠집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어떤 종목이 내릴까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가 내릴까? 오늘 올랐으면 내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LG전자예요. LG전자는 진짜 바로 일주일 전이었죠. 애플카하고 LG하고 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뉴스 덕분에 급등이 나왔고 그 뒤로 몇 번 더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연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죠. 3일 동안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그 뒤로 2주 동안 계속 하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상승을 시켜놓고 2주 동안 빼버리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저점이 오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못 버티고 여기서 투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내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설마 여기까지도 바로 빼버릴까 하는 종목들은 다 빼더군요. 자, LG화학에 이어서 NC소프트. 오늘 같은 날에도 빠졌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와도 LG화학이라던가 NC소프트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대형주인데 기술적인 반등도 한 번 없이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 달 가까이 하락만 나오니까 딱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대주로 공매도를 치면은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가져가 볼까? 두 번째로는 공매도가 많은 낙폭과 대주는 절대로 투매잡기로 매매하지 말자. 자, 카카오도 오늘 반등 없이 그냥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카카오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침에는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분들을 꼬시고 오히려 더 많은 공매도로 눌러버립니다. 수급을 보셔도 잠깐 금융투자가 들어와서 단타치고 다시 나가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잠깐 들어와도 그 다음날 3배 이상 더 파는 아주 수급 불균형의 증상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카카오의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아침부터서 대량 매수하는 걸로 보이지만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분명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카카오와 다르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4%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카카오와 반대입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매도로 잡혔지만 장 후반에는 매수로 돌변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믿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분명히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매도가 나왔지만 매동을 보시면은 어때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카카오처럼 무슨 10만 주, 20만 주를 이렇게 막 매도를 하고 있어. 이게 나중에 매도로 안 잡힐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던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고 방금 보신 뭐 카카오뱅크처럼 순매수가 막 10만 주 이하, 20만 주 막 조금일 경우에는 반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프로그램으로 매도하고 이렇게 창구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매수를 믿으면 안 돼요. 동진 세미캠도 보세요. 프로그램으로는 보시면은 46만 주가 들어왔지만 기간의 순 매수는 얼마입니까? 56만 주. 그리고 외국인은 30만 주. 그런데 동진 세미캠에 외국인 창구가 있나요? 예, 오늘 매수 매도 외국인 창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상승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만큼 주식 발행수가 많고 무거운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이에요. 한 호가에 10,000주, 20,000주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으며 5,000주, 6,000주, 3,000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런 큰 금액으로도 충분히 베팅이 가능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0%까지는 못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 8%대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이고 그 다음날 윗꼬리가 나왔으면은 그 밑으로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절대로 보통 동진 세미캠이 5% 이상이다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얘가 5% 이상이면 위에 올라가봤자 한 3% 정도 올라가는데 3%까지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돌파 매매가 잘 통하고 돌파가 잘 통하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9시 12분이죠. 3만원 근처까지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밑에 호가는 받쳐주는 게 없어가지고 28,900원이고 위에서 살 때는 갑자기 900원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50원이 비어있는 겁니다. 150원이. 그러면 저기 가운데 비어있는 호가가 메꿔지기 전에 호다닥 사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800원에 사거나 뭐 750원에 걸면 솔직히 체결 안 돼요. 800원에 일단 체결을 한 다음에 950원, 150원 띄기에다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3만원에다가 반만 걸어놓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아요. 얘가 호가 공백이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막히면서 확 뚫어뻥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여기 호가가 비어있는데 내가 여기서 사면은 여기서 누가 호가 딱 막아버리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은 이 밑에다 바로 던질 수 있어서 잠깐 투심이 좋을 때 스캘핑 형식으로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바로 950원에 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잠깐 위에서 누가 산다고 해도 금방 또 이게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700원까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저 호가 공백이 있을 때 잠깐 하는 거지 이거를 2번 먹을 거를 한 번만 먹고 나오는 것도 좀 아깝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얘가 3만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건 알지만 순간적으로 여기 150원이 비어있을 때 위에 걸어가지고 가는 거는 그냥 진짜 몇 초 만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잠깐 먹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 종목을 한 20-30분 더 기다렸으면은 한 2-4%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다? 이 종목은 올라가봤자 8%다. 그리고 8%기도 해도 이 종목이 잠깐 3만원대까지 꼬시고 밑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대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의 그 다음번에는 무지성으로 올라가서 이런 데서 타는 건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빠졌을 때 잠깐 밑에서 잡아서 다시 뭐 31,000원 돌파할 때 던지는 뭐 그런 매매법을 빼고는 솔직히 여기서 뭐 공략하기는 말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뭐 스캘핑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호가 공백 스캘핑을 이야기해 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FOMC 회의의 결과를 주목해 보죠. 자,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등락폭이 클 수가 있어요. 특히 국제유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다음 주에 10%대 개파락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지금은 빠지는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계속 내립니다. 카카오, NC소프트, LG전자 등 한번 하락 추세가 탄 종목들은 좀처럼 반등이 안 나옵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상승이 나와도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잘 안 나오며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